박 어르신은 올해 75살이 되신 분입니다. 동네에서 부지런하기로 소문이 나 있을 만큼 늘 활기차게 지내셨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뒷산에 올라가며 건강을 가꾸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료실 문을 여시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며칠 밤을 꼬박 새운 사람처럼 눈가가 지쳐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힘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디가 불편하시냐고 조심스럽게 여쭈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밤이 오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 2달 동안 박 어르신은 거의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잠들려고 눈을 감기만 하면 종아리가 돌처럼 굳어버리고 너무 아파서 몸을 뒤틀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되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과연 남의 일만은 아닐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아마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여든을 앞둔 분들뿐 아니라 60 이상 어르신들 중 절반 가까이가 밤마다 다리 쥐로 잠을 설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박 어르신처럼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일이라고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쥐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몸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밤마다 반복되는 이 통증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위험한 상황인지 스스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또한 약 없이도 딱 몇 초 만에 통증을 풀어내는 방법과 다시는 쥐가 나지 않도록 돕는 일상 습관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다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밤이 여러분께 돌아갈 것입니다. 박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왜 나이가 들면 이렇게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날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텔레비전이나 지인들의 말을 듣고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실제로 박 어르신도 3종류나 되는 마그네슘 영양제를 매일 챙겨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몸속 마그네슘 수치는 아주 정상이었고 오히려 과한 영양제 섭취로 속만 더부룩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다리 쥐는 단순히 영양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자동차를 떠올리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 다리 근육에는 엑셀 역할을 하는 센서와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두 센서가 균형 있게 작동해 근육이 자연스럽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센서가 약해지고 오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도 엑셀이 계속 밟히는 것처럼 근육이 멋대로 수축해버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자는 동안 발끝이 이불 무게에 눌려 아래로 떨어지는데 이 자세를 족저굴곡이라고 합니다. 이때 종아리 근육은 가장 짧아진 상태가 되고 이미 팽팽하게 당겨진 근육에 잘못된 신호가 전해지면 감당하지 못해 갑자기 굳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이때 발생하는 통증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밤중쥐입니다. 즉 해결책은 마그네슘이 아니라 고장난 신경 센서를 안정시키고 근육이 밤새 과하게 짧아지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이해하면 다음 단계인 더 중요한 구별법이 왜 필요한지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실제로 박 어르신처럼 단순한 신경 센서 문제라면 안심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통증이 매우 위험한 혈관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쥐와 응급 상황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잘못 판단하면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이 통증이 단순한 쥐인지 아니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위험 신호인지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왜 이 단계가 중요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신경 센서 문제와는 달리 어떤 경우에는 혈관이 막혀 있거나 혈액 흐름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 어르신처럼 단순한 센서 이상이라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중 누군가에게는
이 구별이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위험한 상황 중 하나는 심부정맥 혈전증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쉽게 말해 다리 깊은 곳에 혈관이 피떡으로 막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피떡이 그대로 다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떨어져 나가 심장이나 폐로 이동하면 아주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알아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양쪽 다리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단순한 쥐라면 통증이 있더라도 다리 굵기나 피부색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혈전이 생기면 문제가 생긴 쪽 다리만 유독 퉁퉁 부어오르거나 표면이 붉게 달아오르고 만졌을 때 뜨거운 열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아프다고 해서 무심코 다리를 주무르는데 바로 이 행동이 피떡을 움직이게 만들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절대 건드리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은 특히 오래 앉아 있거나 움직임이 적은 어르신들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장시간 이동을 했거나 갑자기 한쪽 다리만 붓기 시작했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평소에 다리에 쥐가 잘 난다 해도 이런 증상이 동반된다면 이는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야간 다리 쥐가 어떤 경우에는 단순한 통증을 넘어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혈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혈관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이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 몸의 신호를 훨씬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 살펴본 심부정맥 혈전증이 다리가 붓고 뜨거워지는 방향의 위험 신호였다면 이제 알아볼 두 번째 문제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기 쉽고 단순한 쥐인지 혈관 문제인지 판단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 차이를 알고 계시면 밤마다 느끼는 불편함을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질환은 말초동맥 질환입니다. 혈전처럼 막히는 것이 아니라 혈관이 점점 좁아져서 피가 지나가기 어려워지는 상태입니다.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면 근육은 산소를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고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픈 느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통증이 참 특이합니다. 걸을 때는 심하게 아프다가 잠시 쉬면 금방 가라앉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드니 체력이 떨어졌나 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 증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발등 한가운데를 손가락으로 눌러보며 맥박이 뛰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분들은 이 부위에서 콩닥콩닥 맥박이 느껴지지만 말초동맥 질환이 있는 경우 맥박이 약하게 잡히거나 아예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부정맥 혈전증과 달리 다리가 붓기보다는 오히려 차갑고 창백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걸을 때 다리에 힘이 갑자기 빠진다거나 가끔 종아리가 뻣뻣해지는 느낌이 있다면 반드시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알아둬야 할 것은 조금 다른 종류의 문제, 즉 하지불안 증후군입니다. 앞의 두 경우와 달리 혈관 문제가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흐트러져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다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 전기가 찌릿찌릿 흐르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는데 이 통증보다는 불편함에 가깝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으면 더 미칠 것처럼 불편하고 다리를 움직이면 거짓말처럼 편안해지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단순한 쥐와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내 다리가 보내는 신호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훨씬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박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셨을 때도 저는 가장 먼저 붓기와 색깔, 온도, 발등 맥박을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어르신께는 세 가지 모두 해당하지 않았고 그래서 비로소 저는 단순한 신경 센서 문제라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위험 신호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단계는 통증이 왔을 때 이를 빠르게 풀어주는 방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쥐가 나는 그 순간에는 너무 아파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조차 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다음 타스크에서는 약 없이도 단 몇 초 만에 통증을 멈추게 하는 실전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다리에 쥐가 날 때 반드시 구분해야 할 위험 신호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그런 응급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남은 과제는 통증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빠르게 멈출 수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로 쥐가 났을 때는 너무 아프고 놀라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몸에 익혀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는 응급처치법이 바로 상호억제법입니다. 이름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짝을 이루며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쪽 정강이 근육과 뒤쪽 종아리 근육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며 서로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강이에 힘이 들어가면 종아리는 자동으로 이완되고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면 정강이는 반대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것이 상호억제법입니다. 밤에 종아리가 쥐가 나서 돌처럼 굳는 느낌이 들면 무조건 손으로 주무르거나 누르지 마시고 앉은 자세에서 발끝을 몸쪽으로 강하게 당기십시오. 가능한 한 세게 당겨야 효과가 있습니다. 발가락을 손으로 잡고 코 쪽으로 확 꺾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앞쪽 정강이 근육에 강한 힘이 들어가고 그 순간 뇌는 지금은 정강이에 힘을 줘야 하니 종아리 쪽은 힘을 빼야겠다고 판단해 종아리 근육의 수축 신호를 차단하게 됩니다. 이 원리는 의지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생리적인 기본 반응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통합니다. 박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 해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쥐가 났을 때 수십 분간 통증에 시달리던 분이 이제는 단 3초 만에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며 정말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복부가 많이 나오셨거나 몸이 뻣뻣하신 분들은 손이 발끝에 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다음 타스크에서 그런 분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변형 방법과 통증이 너무 심할 때 쓸 수 있는 인중자극법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발끝을 몸쪽으로 강하게 당기는 상호억제법은 대부분의 어르신들께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부가 나와 있거나 유연성이 부족한 분들은 손으로 직접 발끝을 잡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방법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행히 누구나 집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보조 방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건이나 긴 끈을 발바닥에 걸어 양손으로 당기면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는 침대 옆 벽면이나 문턱에 발바닥을 붙이고 천천히 몸쪽으로 미는 방식도 유용합니다. 핵심은 어떤 방법이든 발등을 위로 꺾어서 정강이 근육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방법은 달라도 원리는 같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미리 연습해두면 위급한 순간에 훨씬 수월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호억제법조차도 쓸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하거나 놀라서 몸을 움직일 겨를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런 순간을 위한 두 번째 응급대처법, 인중자극법이 있습니다. 인중은 코와 입술 사이 움푹 들어간 부위로 한의학에서는 수구혈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이곳을 엄지와 검지로 강하게 눌러주거나 꼬집듯 자극하면 뇌가 통증보다 이 강한 자극에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우리 뇌는 동시에 여러 감각을 모두 인식하지 못하고 가장 강하거나 새로운 자극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감각 관문 조절 이론이라고 하며 실제로 병원 응급실에서도 통증 환자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활용됩니다. 박 어르신도 처음에는 인중을 눌러서 쥐가 풀린다고요? 하며 의아해 하셨지만 막상 그날 밤 실제로 해보시고는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진료실에 전화를 주셔서 선생님, 정말 신기하게 거짓말처럼 풀렸어요. 하시며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후 박 어르신은
상호 억제법과 인중자극법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시며 더 이상 아내를 깨우거나 고통에 몸부림치는 일이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원리만 알아도 무서운 밤을 훨씬 편안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드는 법만 배우는 것처럼 이미 쥐가 났을 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쥐가 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방금까지 우리는 다리에 쥐가 났을 때 통증을 빠르게 풀어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예 오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박 어르신도 마그네슘 영양제를 모두 끊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루틴으로 바꾸신 후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쥐가 나는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박 어르신이 직접 실천한 방법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꾼 것은 바로 식습관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쥐가 나면 가장 먼저 마그네슘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신경을 보호하고 안정시키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비타민 B군입니다. 특히 비타민 B1과 B12는 신경세포의 외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신경신호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부족하면 마치 피복이 벗겨진 전선처럼 신경이 예민해지고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박 어르신께 마그네슘 대신 비타민 B 복합제를 딱 하나만 권해드렸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영양소는 타우린입니다. 타우린은 근육이 쉽게 지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주로 간에서 생성되는데 나이가 들면 간 기능이 저하되면서 자연스럽게 타우린 생성량도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근육이 더 쉽게 피로해지고 경련이 일어나기 쉬워지는 것이죠. 타우린은 오징어, 문어, 조개 같은 해산물에 풍부하게 들어있으므로 비싼 보약 대신 일주일에 2~3번 오징어국이나 조개탕을 시원하게 끓여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변화는 잠자는 환경을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박 어르신 댁에 방문했을 때 겨울이라고 아주 무거운 목화솜, 이불을 덮고 주무시는 걸 보고 저는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쥐를 부르는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무거운 이불은 밤새 발을 아래로 눌러 발목이 쭉 펴지는 족저굴곡 자세가 유지되게 만들고 이는 종아리 근육이 긴장된 상태로 계속 있게 되어 쥐가 나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벼운 이불로 바꾸고 추가로 발목 아래에 작은 쿠션이나 베개를 받쳐 주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발이 심장보다 조금 높아지면서 다리에 고여있던 혈액이 심장으로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고 발목이 자연스럽게 꺾이지 않아 근육이 훨씬 편안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을 어떻게 일상에 녹여내면 좋을까요? 저는 박 어르신께 맞춤형 하루 루틴을 정리해서 드렸고 이 방법을 많은 어르신들께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기지개를 켜며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스트레칭을 10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새 굳어있던 근육을 천천히 깨우는데 효과적입니다. 점심에는 오징어나 조개류가 들어간 반찬을 드시고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며 햇볕을 쬐는 것도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물로 15분간 족욕을 해주세요. 물 온도는 약 40도 정도가 적당하며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근육을 놀라게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드실 때는 가벼운 이불, 발목 쿠션을 꼭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루 3번의 루틴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다리 근육은 훨씬 편안해지고 신경도 안정되어 쥐가 날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남은 건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정리와 함께 건강한 밤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말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타석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박 어르신의 사례를 시작으로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부터 위험한 징후 구별법, 그리고 약 없이 통증을 멈추는 방법과 쥐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생활 루틴까지 모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해 두셔야 할 핵심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이 단순한 근육 문제인지 아니면 혈관이나 신경에서 보내는 구조 신호인지 꼭 구별하셔야 합니다. 한쪽 다리만 퉁퉁 붓거나 뜨겁고 붉은 기운이 감돌거나 반대로 너무 차갑고 맥박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꼭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둘째, 쥐가 났을 때 비명 지르며 무조건 주무르지 마시고 몸의 원리를 활용해 3초 안에 통증을 멈추는 방법을 기억해 주세요. 발끝을 몸쪽으로 강하게 당기는 상호 억제법, 그리고 인중을 강하게 자극하는 인중 자극법, 2가지만 알아두셔도 고통의 순간을 훨씬 빠르게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마그네슘만 고집하지 마시고 신경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비타민 B와 타우린이 풍부한 음식을 챙기며 가볍고 따뜻한 잠자리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조금만 실천해도 쥐가 나는 빈도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평온한 밤이 다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박어르신은 몇 주 전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지친 얼굴이 아닌 산뜻한 표정으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어르신은 스마트폰을 꺼내 뒷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엔 밤에 다리 쭉 뻗고 잘 잡니다. 집사람도 이제야 살 것 같다고 하네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가슴 깊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밤새 편안히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것. 이 당연해 보이는 일상이야말로 사실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징어국 한 그릇, 잠자기 전 15분 조격, 발목 아래 쿠션 하나. 그런 소소한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평생을 지켜주는 튼튼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매일 밤 다리 통증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제가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몸과 마음을 지키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